강양구 과학전문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강양구입니다. 예, 비 많이 왔던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어떻게 고생하셨어요? 도라만 다니면 비가 오는 거예요. 비를 몰고 다니는 거죠.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네. 진짜. 예. 그래도 피해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네네네. 다행인데 또 피해 겪으신 분들이 좀 걱정이죠. 그렇죠. 네. 어마어마한 비가 왔습니다. 서울 도심이 침수될 거라는 생각은 하기 쉽지 않았는데, 네. 예, 그렇습니다. 아이고, 피해가 최소화돼야 할 텐데 말이죠. 예.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네, 그 비가 내리는 와중에 이 정부가 내년도 예산 계획을 부처별로 발표를 했어요. 네네. 근데 그때 제 눈에 딱 들어오는 대목이 국가 연구개발 예산이 사상 최초로 20조 원을 돌파를 했더라고요. 환영할 만한 소식이겠네요. 네, 당연히 일단 환영할 만한 소식입니다. 네. 좀 살펴보면 그 2019년도 R&D 예산이 올해 19조 6천억 원 정도 되었었는데 3.7% 정도 올라서 20조 4천억 원 정도로 편성이 되었고요. 그래서 3년간 이 예산 증가율이 1%대에 머물렀었어요. 예. 이번에 이제 3%대로 끌어올린 거죠.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가 이제 유독 혁신 경제 이야기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 연장선상에서 이 국가 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이제 증액한 것 같습니다. 예, R&D가 바로 연구개발 예산. 연구개발, 네네. 뭐의 약자입니까?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 네네. 네네. 자, 그래요. 아무래도 이 R&D 예산을 증액했던 것은 앞으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 보겠다, 이런 의지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기초연구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당위 같은 건 항상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매 정부마다, 심지어는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도 예. 주춤주춤 하긴 했지만 연구개발 예산은 꾸준히 늘어온 추세는 보이긴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대목에서 그 연구개발 예산이 늘었다라는 소식을 접하자마자 네. 뜬금없이 한 몇 년 전에 네이처에 저희 한국의 연구개발이 특집으로 다뤄진 적이 있어요. 네이처. 네, 네이처면은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권위 있는 과학 잡지잖아요. 네. 이제 생각이 났는데 그 네이처의 핵심 메시지가 뭐였냐면, 좀 가슴 아픈 메시지인데, 한국 정부는 돈으로 노벨상을 살려고 하지 마라. 그 뼈 때리는 멘트군요. 네, 뼈 때리는 멘트였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기사를 제가 다시 한번 찾아봤더니 이런 내용이 들어있었어요. 네. 그 2016년 6월 1일자 네이처에 실린 기사인데, 네.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연구개발에 쓰는 이유라는 제목이에요. 네. 실제로 국내 총생산 대비 연구개발 투자가 1999년에 한국이 2.07%였는데 2014년에는 이제 4.29%로 늘어서 이제 늘어나는 수준만 보면은 단연 세계 1위고, 또 퍼센트지만 놓고 봐도 미국이 3%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퍼센트지만 놓고 봐도 이제 한국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그런데 왜 한국의 연구 성과는 보잘것이 없을까? 그게 혹시 노벨상 받기 위해서 로비하는데 그 돈을 갖다 쓴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은 뭔가 돈은 많이 쏟아붓고 있는데 네네. 한국에서 연구개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라는 뼈아픈 지적을 한 거죠. 어디 이게 누수되고 있는 걸까요? 이제 그 얘기를 이제 오늘 좀 해보면은, 이제 연구개발 예산이 늘었다고 해서 마냥 좋아할 게 아니라, 좀 과학자들이 행복하게 과학을 연구하고, 또 그런 과학자들이나 엔지니어들의 연구 성과가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그렇죠. 맞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게 어떻게 가능할지에 대한 단초를 저희들이 한번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화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이야기 보니까 해파리 연구에 대한 이야기. 네네, 맞습니다. 이 부분이 있네요. 이 해파리 연구가 뭐 문제가 있는 겁니까? 해파리 연구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요. 해파리에 관심을 가져보신 적이 없으시죠? 해파리요. 네. 그 파리는 제가 많이 서로 이제 좀 물고 서로 이렇게 좀 견제하는 사이긴 합니다만 해파리까지는 전혀 그 영역까지는 제가 가보질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연구개발 예산이 늘었는데 올해 연구개발 예산이 느리면서 정부가 지원하겠다라고 한 분야들이 수소경제, 뭐 데이터 과학, 뭐 그런 것들,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뜬금없이 거기에 우리가 해파리 연구에
뭐 많지는 않지만은 연구비를 지원하겠다라고 예. 정부가 발표를 하면은 아마 많은 분들이 뭐 뭔 소리야? 무슨 해파리 연구에 그 아까운 국민 세금을 지원해 이렇게 반응을 하실 것 아니에요? 반대하겠죠, 아무래도. 반대하겠죠, 아무래도. 해파리 냉채면은 뭐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해파리 하면 해파리 냉채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데 예. 해파리 연구에서 노벨상이 나왔어요. 그래요? 네. 그 아마 네이처나 사이언스를 보도하는 기사를 보면은 네이처나 사이언스의 표지 사진이 보통 실려 있잖아요. 예. 그러면 과학 잡지인데도 반짝반짝 빛나는 사진들 같은 것들이 표지에 붙어 있는 경우를 종종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예. 근데 그 반짝반짝 빛나는 것이 이제 예를 들어서 몸속에서 특정한 단백질이 어디로 이동하느냐 이런 것들을 예전에는 추적 관찰을 할 수가 없었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그 단백질을 반짝반짝 형광색으로 빛나게 하는 기술이 있어서 쉽게 과학자들이 내가 추적하려고 하는 단백질이 우리 몸속에서 어디로 이동하는지를 파악하고 관찰할 수가 있단 말이죠. 예. 근데 그 반짝반짝하는 역할을 하는 게 형광 단백질이라는 건데 그 형광 단백질이 해파리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군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해파리 덕후가 있었나 봐요, 일본에서. 네. 이 시모무라 오사무라고 하는 과학자인데 이 반짝반짝 빛나는 해파리의 한 종을 계속 연구를 하다가 1962년에 그 해파리에서 형광 단백질을 처음으로 추출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데 그 형광 단백질을 활용을 하면은 방금 제가 얘기를 한 것처럼 우리 몸속에서 어디로 가는지를 추적할 수 없는 단백질 같은 것들에게 해파리 딱지를 붙여가지고 해파리 형광 단백질 딱지를 붙여가지고 추적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거기서 열린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이후에 이제 연구가 발전을 해서 결국에는 형광 단백질 기술이 상용화가 되었고 그 공로로 2008년에 이 노벨상을 공동으로 수상을 한 거죠. 네. 그래요. 이 정도 연구를 한 사람이라면은 국가로부터 많은 지원도 받고 나름대로 또 과학계에서 존경도 받고 그러지 않겠나 싶은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제 시모무라 오사무가 처음에 해파리 연구를 했을 때 본인이 이 해파리 연구를 가지고 이 해파리 연구가 나중에 노벨상을 받을 거라고는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을 테고 아마 나는 그냥 해파리가 좋으니까 해파리를 연구를 한 것뿐이겠죠. 근데 그런 연구가 나중에는 이제 노벨상으로 이어지게 된 거죠. 네. 자, 근데 이거랑 대비되는 또 안타까운 사연이 있는데요. 그 2008년에 이제 이 형광 단백질 유전자를 주제로 해가지고 이 미국의 마틴 첼피라는 사람이랑 로전 첸이라는 사람이 그 노벨상을 같이 받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저 자리에 다른 사람이 한 명 더 있어야 했는데 노벨상을 못 받았네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더글러스 프레이셔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더글러스 프레이셔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19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까지 형광 단백질 유전자를 연구를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너무 미국 정부가 지원을 더 이상 해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요? 네네. 별로 이건 돈으로 연결될 것 같지도 않고 상업성도 없을 것 같으니까 계속 이제 연구비를 따려고 프로젝트를 지원했는데 지원할 때마다 계속해서 이제 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연구비를 받지 못하면 과학자들은 순식간에 극빈차로 전락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다행히 연구소나 학교에 적을 두신 분들은 학교나 연구소에서 월급이 나오니까 그냥 먹고 살 수는 있지만은 학교나 연구소에 비정규직으로 걸쳐 있고 프로젝트 같은 걸 받아가지고 그 프로젝트로 자기 인건비도 챙기고 뭐 연구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도 구매를 해야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연구비가 끊기면 순식간에 극빈자로 전락을 해요. 근데 이 상황이 그 더글러스 프레이셔가 딱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정말 형광 단백질 연구를 계속 하고 싶지만은 아무도 이 연구에 주목을 해주지 않으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자기와 친한 동료들에게 자기 연구 성과를 다 주고 그냥 과학계에서 은퇴를 해버렸어요. 네. 그러면은 그리고 나서 18년 뒤에 그가 했던 연구를 이어받은 동료들이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노벨 화학상이 수상이 된 거죠. 그 당시에 이 더글러스 프레이셔는 노벨 화학상 발표하는 그 자리에서 노벨 화학상이 발표되고 있을 때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이 도요타 지점에서 차 배달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만약에 그분에게 네. 연구비가 지급되고 또 연구할 그런 환경이 조성됐다면은 뭐 이분이 노벨상 타는 건 둘째치고 이 연구가 굉장히 급진전돼서 맞습니다. 지금은 더 큰. 그러니까 훨씬 더 이 연구의 속도도 빨라졌을 테고 그리고 또 그가 만약에 참여를 했었다면 성과도 상당히 달라졌을 수가 있었겠죠. 아이고 그렇군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또 언론들이 또 굉장히 악마 같잖아요. 그래서 이제 더글러스 프레이셔를 찾아간 거죠. 그래서 후회는 없느냐 그랬더니 당시에 그 어려웠던 상황이 회고가 되면서 나는 지금이라도 연구를 다시 하고 싶지만은 이미 과학자로서의 나의 경력은 끝난 것 같다. 나는 이제 쓸쓸한 인터뷰를 했는데 제가 이 방송 준비하면서 더글러스 프레이셔를 검색을 한번 해보니까 다행히 기쁜 소식이 있더라고요. 노벨상을 받았던 동료들이 애동료에 대한 의리를 지킨 거죠. 아, 그래요? 그 노벨상 좀 받으니까 이제 연구비들이 훨씬 더 많이 막 몰릴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비정규직 교수 자리 하나를 마련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글러스 프레이셔한테 아무런 조건 없이 와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네가 하고 싶은 연구를 좀 계속 해봐라 라고 제안을 했고 더글러스 프레이셔가 그걸 받아들여서 지금은 다시 과학계로 복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18년 동안 과학계를 떠나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진짜 반짝반짝 했을 때 예전에 그런 성과가 다시 나오기를 기대하는 건 조금 욕심이겠죠. 참 그 시간을 잡아먹은. 그러니까요. 이 참 우리 사회의 무관심과 과학 기술에 대한 이런 무지함. 통탄할 일입니다. 정말. 그런데 제가 이제 그 해파리 얘기를 했던 건 뭐냐면 우리나라가 그 네이처에서 지적한 것처럼 연구 개발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는 하지만은 그리고 올해도 굉장히 비약적으로 늘었지만 과연 그 연구비가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과학자들에게 쓰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진짜 진지하게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앞서서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네이처가 노벨상 받으려고 키 쓰지 말라. 이거 무슨 얘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를 빗댄 겁니다. 그 2016년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구글에서 만든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을 꺾었던 그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박근혜 정부 때였는데 그 이벤트가 벌어지자마자 그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나서가지고 국무회의 때 알파고 같은 걸 우리나라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인공지능에다가 예산을 집중 지원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다음 해부터 인공지능과 관련된 연구 개발비가 확 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장에 있던 과학자들이나 엔지니어들이 어떤 꼼수를 쓰기 시작했냐면 연구비를 따야 계속 연구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인공지능을 갖다 붙이는 거죠. 연구계약서를 쓸 때 뭐 내가 했던 분야는 굳이 인공지능이랑 관련이 있는 분야가 아닌데 그냥 어쨌든 인공지능이라는 단어가 있어야 주목을 받고 연구비를 받을 가능성이 커지니까 인공지능과 관련된 연구계획 챕터를 한 채씩 넘는 겁니다. 그래요? 그리고 심지어는 진짜 기민한 분들은 아예 지금까지 했던 본인의 분야는 그냥 없었던 걸로 하고 다시 이제 인공지능 분야를 연구하는 걸로 세팅을 해가지고 연구를 하는 경우도 생기고요. 또 정부 출연 연구소들 같은 경우에 정부 산하 연구소들 같은 경우에도 인공지능이 유행이다 싶으니까 인공지능 쪽으로 계속해서 이제 또 막 연구에 몰두를 하는 거죠. 네이처가 이걸 콕 찍어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들 한국의 인공지능 기술 수준이 비약적으로 높아질 것이며 그리고 그렇게 그렇게 뭐 조변석계처럼 막 유행을 쫓아가는 게 과연 한국의 과학기술 역량을 체질적으로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제안을 했었는데 그런 분위기가 지금도 그다지 바뀐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국형 알파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랬습니다. 한국형 알파고. 한국형 민주주의.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그런 말 했었죠. 제가 그때 굉장히 웃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 포켓몬고가 잠깐 유행이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포켓몬고 유행이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런 게임을 우리나라도 만들어야 된다. 한국형 뭐 포켓몬고 게임이겠죠. 그래서 또 이 뭐 AR이나 VR 같은
그 연구개발비가 또 확 늘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너도나도 AR이나 VR 같은 걸 하겠다고 또 연구계획서에다가 써가지고 연구비를 가져가고 아마 그렇게 해서 세워나간 연구비들이 엄청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때도 한국형 닌텐도 만들어야 한다. 맞습니다. 한국형 닌텐도 만들어야 한다 했었고요. 또 이명박 전 대통령 때는 그 4대강 때문에 예. 그 수질 오염을 감시하는 로봇 물고기. 그렇죠. 그거 기억나시죠? 예. 근데 그 로봇 물고기 연구에도 연구개발비가 쓰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정부의 그런 입맛대로 그리고 유행 따라서 이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막대한 연구개발비가 엉뚱하게 쓰이는 곳들이 많고 또 그렇게 유행을 쫓아가면서 귀신같이 연구개발비를 잘 따는 과학자들이 있어요. 그런 과학자들을 과학계 안에서는 자조적으로 정치 과학자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런 분들 때문에 어쩌면은 나중에 해파리의 형광 단백질처럼 노벨상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이 있을 법한 기초과학 연구를 하는 묵묵히 수행하는 어떤 과학자들은 마치 그 더글러스 프레이셔처럼 연구비를 받지 못해서 연구를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거나 혹은 심한 경우에는 과학계를 떠나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과학계를 떠난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양구 기자님 말씀은 이런 거죠. 누군가가 이미 시작한, 그러니까 선진국의 특정 과학기술을 따라잡기 위해서 시작하는 추격형 연구 말고 과학자가 자기가 하고 싶은 연구를 하도록 뒤에서 내용 가리지 말고 이렇게 지원하면은 전혀 예상치 못할 성과가 나올 수 있다. 맞습니다. 뭐 조금만 덧붙이면은 지금은 연구개발비가 대부분이 다 추격형 쏟아부었고 있는데 적당한 배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어쨌든 정부가 좀 나서가지고 육성을 해야 될 산업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산업에 필요한 그런 산업을 뒷받침하는 과학기술 연구를 정부가 지원을 하는 건 당연히 맞는 얘기지만은 여태까지 그런 추격형 연구는 많이 했고 성과도 봤지만 한계도 드러난 마당이니 이제는 좀 우리도 품 넓게 과학자들이 할 수 있는 연구에 자율적으로 지원해주는 연구개발비의 비중을 좀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어쩌면은 10년 후 20년 후에는 바로 그런 연구에서 상상도 하지 못했던 어떤 성과들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저 강양구 기자님은 돈 때문에 연구를 포기한 경우도 많이 보셨겠죠? 많이 봤습니다. 가장 안타까웠던 사례 하나 들어주신다면? 뭐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요. 그 지방의 대학에 계시는 연구자들 중에서는 아예 그냥 유행가는 딱 담을 쌓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지역의 수요에 부합하는 과학기술 연구는 뭐가 있을지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적정기술 연구라고 이제 하는데 근데 그런 연구에는 절대로 연구비가 지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에 하천이 있는데 그 하천의 오염 상태가 굉장히 심각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하천의 오염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를 고민하는 지역의 과학자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지역의 과학자들은 그 지역의 하천에 초점을 맞추는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비를 따올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연구는 뭐 성장 동력으로 연결되지도 않고 당장 돈으로 연결되지도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연구비가 없어가지고 막 여기저기 프레젠테이션 하러 다니면서 뭐 기업의 사회공헌기금 같은 걸 적선 받듯이 이제 막 찾으러 다니는 과학자들을 제가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에게도 만약에 연구비가 지원이 된다면은 이제 그분이 지역사회에 자신의 연구를 통해서 어떤 기여를 했을 테고 그리고 그 기여를 받은 지역의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낸 세금이 우리 지역의 과학자들을 통해서 나한테 이렇게 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 이제 선순환의 고리가 만들 수도 있겠죠. 자, 뭐 그 반대의 경우, 그러니까 이 선진국의 특정 과학 기술을 따라잡지 않고 과학자가 하고 싶은 연구를 하도록 이렇게 지원해준 사례.
그렇게 해서 성과를 거둔 사례, 이런 사례도 있겠죠? 있습니다. 예. 네,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얼른 생각은 안 나고요. 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예. 지금 생물학 연구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가 유전자 가위라는 키워드거든요. 예. 그거 들어본 적 있으시죠? 예. 아마 조만간 노벨상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아니면 내년 정도에 노벨상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유전자 가위 때문에 지금 전 세계 생물학 연구가 급속도로 지금 혁신의 속도가 빨라졌거든요. 근데 이 유전자 가위와 관련된 이 최초의 아이디어가 어디서 발견이 됐냐면 덴마크의 야쿠르트 회사에서 발견이 되었어요. 그래요? 네. 덴마크 야쿠르트 회사에서 유산균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어떤 유산균은 외부의 바이러스에 너무 강한 거예요. 도대체 이 유산균은 도대체 어떤 힘이 있길래 외부의 그런 공격에 이렇게 강하지 하고 들여다봤더니 그 유산균에 특정한 유전자 패턴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특정한 유전자 패턴이 자기가 원하는 곳을 찾아가서 원하는 부위를 자를 수 있는 유전자 가위 아이디어로 연결이 된 거예요. 요구르트 회사에서 유산균을 연구하다가 현대 생물학을 혁신하는 유전자 가위 같은 기술의 원천의 아이디어가 발견이 되리라고는 누가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과학계에서는 비일비재로 되게 많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강 기자님 생물학 전공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돈은 안 되지만 이런 연구 한번 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국가 예산이 여기 지원되면은 뭐 하여간 상당한 파문이 있겠다, 파장이 있겠다. 파장이 있겠다. 제가 직접 한 연구는 아니고요. 제가 이제 들은 연구 경험인데 거기도 연구비를 많이 따지는 못했어요. 까치 연구 굉장히 중요합니다. 까치요? 까치. 새 까치. 왜냐면은 그 혹시 만약에 겨울에 강남이나 광화문 같은 곳을 가보실 일이 있으면은요, 그냥 땅만 보고 가시지 마시고 한번 하늘을 한번 쫙 보십시오. 그러면은 가로등 위에 까치들이 사람들을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어요. 본 것도 같습니다. 본 것도 같습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까치가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은데 그 까치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굉장히 유익한 새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해를 굉장히 많이 끼쳐요. 그렇죠. 아무래도. 일단은 그 매나 뭐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까치가 거의 조류 생태계의 최상의 포식자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조류 생태계의 다양성도 굉장히 파괴를 하고 그리고 얘네들이 굉장히 머리가 좋아가지고 몰려다니면서 행패를 많이 부려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농작물 피해도 많이 주고 전신주의 고장 같은 피해도 굉장히 많이 주고 어쨌든 그 까치를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여러 가지 피해를 많이 주는데 그래서 이 까치의 생태계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국내에 정말 소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 까치의 생태계를 연구하는 과학 연구에는 연구비 지원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될 것 같아요. 안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제대로 따져보고 그러면은 일단은 까치가 우리 일상생활에 알게 모르게 굉장히 많은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까치의 생태계를 제대로 파악하면 뭐 공항이라던가 이런 데서 까치가 주는 여러 가지 피해를 훨씬 더 감소시킬 수 있을 테고 그러면 돈으로 사실 계산을 해보면 까치 연구에 얼마 준 것 대비 따져보면 훨씬 더 많은 이득이 올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까치 연구는 당장 돈으로 연결된다고는 생각지 않기 때문에 많은 연구개발비가 그런 쪽으로는 지원이 안 되는 거죠. 저는 이거 어떨까 싶어요. 인공 강호. 인공 강호요? 이거 어떻게 예산이 좀 제대로 투여되고 있는 건지. 제가 지난 시간에 인공 강호는 가당치 않은 얘기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나는데 좀 더 열심히 연구해 보면은 뭐 길이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 또 이게 제가 그 말을 부정하자니 또 오늘 제가 한 얘기를 이렇게 뒤집는 거라서 부정을 못 하겠네요. 그걸 노렸어요. 네. 인공강호 연구도 필요하죠.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인공강호 연구라기보다는 이 도심의 기상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번 주에 집중호우가 내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시에서 혹은 좁은 지역에서
그 대기의 상태가 갑자기 교란되면서 갑작스럽게 막 비가 내리는 그런 일이 생겼지 않습니까? 기상청은 전혀 예측을 하지 못했고 이제 그런 것도 우리나라 특정 지역에 맞는 기상 모델을 아직까지는 우리가 제대로 개발을 하지 못해서이거든요. 그런데도 만약에 연구가 많이 된다면은 연구비 대비 아마도 훨씬 더 많은 국민 복지에 대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과학이 정치를 만났을 때 지금까지 강양구 과학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